반갑습니다. 제6회 한국 저널리즘 컨퍼런스 탐사 보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희입니다. 사실 일정만큼은 대통령 못지않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그 젊은 기자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런 컨퍼런스에 와서 공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면서 우리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 참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의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 외면받고 언론을 불신하고 신문이 추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언론 종사자들은 진실 보도나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령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뉴스를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유통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언론이 추락하고 외면받는 그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실 저널리즘의 본령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널리즘의 본령은 바로 진실 캐기, 권력 감시라는 그 탐사 보도에 추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탐사 보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과 또 우리 패널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탐사 보도 사례를 발표해 주실 고려대 박재영 교수님, 아마 여기 제자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대영 가천대 교수님이 한국 탐사 저널리즘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언론인, 기자 출신 교수라서 좀 더 내용이 풍성하고 여러분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발표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재영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여기 한국과 미국의 탐사보도 사례인데요. 이제 제목처럼 사례라서 아마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한 20분, 25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기사 여러 개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저하고 할 발표의 내용에 전부 다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기사를 보실 때 제가 한 가지 좀 도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이제 기사 내용 전문을 볼 수는 없죠. 이게 지금 또 다 보여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제 기사 앞부분 리드하고 기사가 이제 시리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리즈 제목들을 보면 대충 다 아마 내용을 파악하실 겁니다. 근데 기사를 하나씩 보시면서 이 기사를 내가 보고 좀 화가 나는가, 화가 얼마나 나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기사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보통은 기사를 보면서 사실 기사가 사람들 화를 화내게 만드는 게 기사의 주기능은 아닙니다만 탐사 보도는 어쨌든 사람들 화를 좀 돋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서 내가 화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좀 좋은 탐사 보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는데요. 요겁니다. 앞에 무너지는 의료계는 실제 기사 제목이고요. 옆에 괄호는 게재 연도입니다. 제가 매체 이름은 안 밝혀놨고요. 본문에 좀 큰 글씨로 된 게 기사 리드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번호로 되어 있는 게 시리즈 기사이기 때문에 한 나흘 정도에 걸쳐서 나온 각 날짜의 대형 소재가 지금 번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번 쭉 짧게 한 30초라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셨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2001년 상황이니까 아마 그때 의약분업이 이제 곧 결정되면서 아마 이 기사가 기획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우리로 볼 때는 삽시간에 의료 체계를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또 정부가 좀 밀어붙였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장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앞부분 리드에 그런 부정적인 파장의 종류를 다 종합해 놓고, 실제 보면은 동그라미 번호로 보면은 그죠? 전문의 개원한 것도 문제고 중소병원이 설당이 없고
의료 전달 체계가 꼬여 있으니까 다시 바로 채워야 될 테고 그러저런한 어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네 번째 기사에 담아놨던 거죠. 그래서 기사 지형은 여러분이 금방 파악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의학 분업으로 인한 여러 파장, 사회적 파장을 잘 종합해 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잘된 기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사람을 좀 화나게 하는가 하는 데서는 약간 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별 화는 나지 않죠. 그죠? 뭔가 좀 복잡하거나 뭔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느낌이 들지만 딱히 우리를 화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고요. 두 번째 기사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한번 제목과 본문이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압니다. 밑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가 아니고 지금 점으로 표시해 놓은 건 이건 하루에 다 실렸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으로 된 거는 하루에 분할돼서 여러 다른 기사로 쪼개져서 나왔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내용은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국회의원 거의 전수죠. 이 사람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가를 굉장히 정밀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지금 밝혀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사례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런 예가 지금 밑에 점으로 된 데 보면은 단란주점 가고 동창회비 내고 쿠키 사고 카페에서 쓰고 그런 말 그렇게 해놓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써놓고 구체 내역은 없고 그죠? 자기 집이 있는데도 굳이 오피스텔을 빌려서 그 돈도 또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그런데 선관위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는 몰랐다 그래서 이제 뭐 관리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미국 경우를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잘하고 있고 이런 기사잖아요. 이 기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간 처음에 기사보다는 조금 화가 납니다. 이거는 예. 당연히 화가 나죠. 이 사람들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근데 화는 나지만 또 보면 여기 앞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여기 보면은 경고 조치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단히 잘못했으면 뭐 잡아 넣거나 해야 되는데 경고 조치했다고 그러면 좀 경미한 것 아니야? 또는 뭐 야,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겠네. 잘못하긴 했지만 딱히 정말 실정법을 명확하게 위반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 하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잘못은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포착을 잘 해냈는데 이게 뭔가 약간 어정쩡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누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게 잘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종합했지만 잘못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화가 안 났는데 두 번째 기사는 화는 좀 나지만 약간 어정쩡한 그런 경우입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한테 상당히 더 익숙한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 금방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5년 기사니까 굉장히 최근 기사고 내용 다 아시는 기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 아마 화의 어떤 수위가 최고로 높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화가 나고 그다음에 이건 뭐 사실 명확하죠. 그다음에 기자가 이런 페루 볼리비아 현지 루포까지 했기 때문에 검증이 다 되어 있고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기사 중에서는 제일 사람의 화를 돋우는 좋은 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기사는 조금 아쉬운 게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국정조사를 할 정도니까 이 이슈 자체는 많이 알려졌던 이슈입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할 만한 걸 이 매체가 앞서서 굉장히 철저하고 집중적으로 기획을 탐사를 해봤던 거죠. 그 차이가 있다 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묻혀있던 은폐되어 있던 어떤 사실을 완전히 들춰내면서 사람을 화나게는 하지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봤던 세 가지 기사의 어떤 화의 수준에서의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미국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기사를 여러분께 못 보여드릴 만한 사정이 있는데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2005년에 기사는 지금 2013년에 났는데 사안 발생은 2005년입니다. 2005년에 멕시코 월마트에 있는 그러니까 멕시코 현지 법인이죠. 거기에 있는 부동산 담당 임원이 본사 사람한테 이메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멕시코 월마트에 자기를 포함한 최상층부의 사람들이 멕시코 월마트 매장 확장을 위해서 멕시코 공무원들한테 2,400만 달러를 뇌물을 줬다. 그리고 뇌물을 준 이름, 날짜, 액수 같은 걸 다 이메일로 해서 전송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화가 굉장히 날 만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누가,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본사를 그 보고를 받은 본사가 당연히 조사팀을 보내죠. 조사팀을 보내보니까 확실하게 액수가 검증이 됩니다. 근데 멕시코 월마트에 있는 경영진이 그 뇌물을 줬다는 사실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까지도 이 조사팀이 밝혀냅니다. 근데 이 조사팀이 최종적으로 보고했던 거는 뭐냐면은 멕시코 월마트 최고 경영진이 했던 행동이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법에 실정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모든 내용을 그 미국에 있는 월마트 본사가 묵살을 합니다. 은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기사 4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액수, 뭐 누가 했던 건지, 그다음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모든 걸 다 밝혀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날 만한, 그리고 뭐 명명백백하게 가불관계가 나오는,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게 딱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가 앞에 봤던 기사하고는 조금 다른, 여러 면에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탐사 보도를 우리가 그동안에 기획 기사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실제로 기획 기사와 탐사 보도의 차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 분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탐사 보도에 많은 문제점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발생했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맨 위에 적어놨다시피 여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그죠? 공적 사안, 구조적 문제점, 도덕적 분노, 바로 잡는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분노를 일으켜서 바로 잡는다.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고 핵심적인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도 이걸 요청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 분노의 저널리즘이라고 한다는 건데, 요게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탐사 보도는 기획 기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용어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거겠죠, 그죠? 적어도 미국에서 탐사 보도라는 거를 개념 정의할 때 이 3가지 요소 정도는 포함돼야 된다는 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악역이 존재해야 된다. 말하자면 기사에 악역을 맡은 사람, 말하자면 문제점의 장본인이죠. 그 장본인이 등장해야 한다. 두 번째,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해야 한다. 세 번째, 그로 인해서 그 보도로 인해서 어떤 개혁이나 변화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해왔던, 또 우리가 많이 봐왔던 한국의 어떤 기획형 기사를 이 3가지 조건에 넣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기사가 이 3가지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뭐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거죠. 앞에서 봤던 그런 기사들, 예컨대 이 어떤 이제 무너지는 의료계, 그다음에 뭐 후원금 지출, 그다음에 MB 자원 외교, 이 3가지 이 3기사가 여기서 봤던 3 조건에 다 부합하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이 3 조건에 많이 근접할수록 좋은 탐사 보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이따가 오대영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연구의 전체적인 지형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맡은 부분은 어쨌든 기사를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00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 기자협회가 시상했던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탐사 보도라는 뭐 이름으로 주는 상이 없어서 어쨌든 제일 근접한 부분이 기자협회부의 기획 부분 상이라서 이걸 제가 쭉 봤고요. 그다음에 미국 퓰리처상에 이제 탐사 보도 부분과 공공 서비스 두 부분이 있는데, 뭐 원래는 퓰리처상이 14개 부분이 있고요. 탐사 보도는 아예 그냥 탐사 보도 상이라고 있고, 공공 서비스 부분이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거의 탐사 보도입니다. 그래서 두 부문에 있는 상을 한번 봤더랬습니다. 보니까 기사의 속성에서 보니까 이제 고발형, 그러니까 우리가 탐사를 해서 뭔가 은폐된 글을 드러내는 형태가 여기에 있고요. 설명형, 아까 봤던 것처럼 의료계가 지금 난리다 하는 거 약간의 설명형이잖아요. 그다음에 동원형, 이거는 이제 캠페인 형태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 설명형이 많죠. 미국은 뭐 당연히 탐사형, 고발형이 뭐 거의 답니다. 예. 동원형은 미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 차이가 극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사에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제시해라라고 하지만, 이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기사가 꼭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가, 또는 기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은가 라는 쪽에 도발적인 뭐 어떤 질문까지 해볼 만한데, 여하튼 미국 기사를 보면은 한국 기사는 어쨌든 절반 이상이 뭐 대안을 제시하는 쪽입니다. 근데 미국 기사는 70% 이상이 대안이라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예, 머리 뭐 없다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캠페인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아예 없는 형태고요. 여기 단순 뭐 몇 가지 유목에서의 비교고요.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2007년에 나왔던 마찬가지로 이달의 기사상 수상했던 기사죠, 그죠? 법 따로 현실 따로. 이것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기사 리드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뭐 6번 시리즈로 나왔던 소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의제들입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행법 중에 몇 가지가 그죠? 법 따로 현실 따로 일상생활에 전혀 지금 동떨어져 있는 법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정치관계법, 그죠? 판교 불법 삼각다 이거는 이제 거래법이 되겠죠, 그죠? 유학관 교육관계법이죠, 그죠? 학폭법 무슨 이건 또 5번째 시리즈는 보니까 또 법 4가지를 묶어서 또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말하자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종합해 놓은 거죠. 말하자면 설명을 잘 해놨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다음사의 어떤 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법이 뭐 얼마나 누가 잘못 제가 이런 기사를 볼 때만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거 어떤 법이든지 간에 이 중에 하나라도 저런 법을 누가 만들어냈지? 이게 제일 이제 독자로서는 제일 궁금한 거죠. 말하자면 저런 뭐 좀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제도 같으면 저걸 만든 사람이 사실 독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타겟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는 좀 적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형태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쭉 묶어서 보도하기보다는 뭐 하나라도 쭉 파고 들어가서 그 법의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한번 보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기본을 그 법이 생성될 때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터무니없게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 뭐 시사점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딱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낙하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퇴직해도 철밥통이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뭐 개론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다 뭐 이 저 지금 재경부죠. 재경부 제일 세니까 제일 많죠. 그죠? 재경부 퇴직자들이 제일 낙하산으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다음에 감사 자리 이것도 뭐 알짜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유관 기간 뭐 그들만의 잔치 취업 제한제도 있으나마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런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그 자체가 잘못되고 거부감이 일어나죠, 그죠? 하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낙하산 인사 오케이 좋다. 뭐 관행이라면 어쩔 수 없다. 낙하산 인사도 잘못됐지만 사실은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게 더 관심사인 거죠. 그 탐사의 대상은 그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이 많다는 거는 설명형이고요.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가 탐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겉을 이렇게 만져보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사람의 화를 돋우는 그런 탐사 보도를 우리 잘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리드도 안 적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시기 때문에 이게 이거잖아요. 마구잡이 건설로 세금 줄줄 샌다 이런 거 보면은 산청박물관에 지금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태백체험공원에 불이 꺼졌다.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기사잖아요.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 뭐 양양공항 가보니까 막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다음에 저기 호남에 있는 F1 레이스 지금 뭐 저 배어더라. 우리 이거 많이 봤죠. 국책 사업했던 이 그 장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묶어 놓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사안의 보도를 볼 때마다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그래서 산청박물관 지금 저렇게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저걸 누가 만들자고 한 거지? 돈을 어떻게 끌어왔지? 누가 오케이 사인해 줬지? 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전히 설명형이고요. 제가 말했던 쪽으로 돌아서면 탐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지금 보도가 정말 이런 정도에 좀 와 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잘한 보도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무용계의 석박사 논문이 자기 지도 교수로 찬양하다시피 하는 논문이 많다는 굉장히 재밌는 기사고요. 이게 의미가 큰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여기 읽어 보시면 압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뭐 저 권모 씨가 이렇게 돼 또 유모 씨가 이게 지금 2008년인데 2008년만 해도 이미 우리나라의 학술적 논문의 아카이빙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독자가 찾아보면 이 사람 실명이 다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익명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다 익명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의 어떤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익명으로 나오면은 사안이 뭐든 관계없이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가 하여튼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 그러니까 당연히 화도 덜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조심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경우라서
참고로 이 기사의 메인 기사에 지금 제가 위에 소개한 게 메인 기사인데요. 이 메인 기사의 그 취재원이 6명이 있는데요. 모두 익명입니다. 그날의 보조 기사 옆에 있는 기사의 취재원이 5명인데 4명이 익명입니다. 유일한 실명 취재원이 이 사람이에요. 무용 비평가 장광열 씨.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고 나면 독자들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김이 쫙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탐사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고요. 자, 성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2011년이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1, 2, 3부로 나갔으니까 굉장한 대형 기획에 또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다 그날의 최대 어젠다입니다. 피해자 면접 조사 한번 했네요. 그 다음에 사례 조사를 또 했네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문제가 많다는 걸 기획했네요. 4번째 날에는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서 잘 이렇게 치료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당연히 이건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환자를 잘 안 받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를 받는다. 가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법정에 가면 또 다시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 2부로 넘어가 볼까요? 2부로 넘어가면 일반인이 보는 성폭력이라고 또 다시 일반인 500명을 설문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타난 성범죄는 어땠던가? 3부로 넘어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장관 인터뷰 한번 해야 되죠. 마지막에 좌담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성폭력 문제를 최대한 종합화하는 데는 성공하실지 모르지만 화를 돋우는 데는 실패했다. 그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집어넣다 보니까 불순물이 끼어서 오히려 초점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 한 가지만 딱 잡아서 초점에서 들어가야 그죠? 깊이 있게 뭔가를 가려낼 수 있다. 지금 이게는 완전히 종합판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3년 나온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표절에 관한 거 기사 한번 여러분 이게 뭐 그러니까 10일간 걸쳐서 보도된 건데 각각이 그날의 어젠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논문 스캔들이 줄이는다 거의 뭐 서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예인도, 예체능계도, 대학이, 교육계가 그죠? 표절 퇴치 쪽 희망이 있다. 표절 해법이 있다. 약간 대안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대책에 마련한 학계, 전문가들 해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서 넓게 잡아서는 한국의 표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한국 표절의 현황이 어떤지 이야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해결하는데 아까 탐사 보도가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중대한 어떤 사안을 그죠 도덕적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바로 잡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기자 생산자이기 이전에 소비자인데 기사를 보다가 대안이 나오면은 김이 쫙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나오면 해결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자들이 대안을 그다지 생각 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기사 몇 가지 볼 텐데 요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기사를 좀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기사만 읽어보면 다 압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음료 회사가 그죠? 지금 주 검찰총장, 법무장관들입니다. 법무장관들한테 계속적으로 로비를 해왔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뭐 징후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이런 기사를 잘 못 쓰는 이유가 물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정확하게 장면을 그대로 포착해냈어요. 이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로비 전문 회사 미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고급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법무장관과 로펌이 주고받았던 이메일 8,000쪽하고 문서 수천 장을 입수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자 수백 명을 인터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개월간 취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이 이제 연방 환경장관이나 내무장관한테 지시를 탄원서를 보내는데요. 그 탄원서가 말하자면 로비 회사에서 써준 탄원서라는 거죠. 이런 걸 다 밝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기자가 현장도 목격합니다. 이게 이런 그 법무장관들 모임에 있는 어떤 완전 밀폐된 호텔에서의 어떤 연회장인데 거기에 이
기자가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장면에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선물로 나눠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법 주제 같은 거를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걸 다 청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기자는 쫓겨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다 포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아까 봤다시피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중대한 어떤 사안을 그죠? 그다음에 도덕적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뭔가 바꾸게 되는. 그래서 이 로비 회사들이 당장 뭐 가만히 안 뒀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15년도에 지금 뉴욕 타임즈가 그 미국 그 퓰리처상 탐사 보도 받았던 상 그 수상작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뭐 기사 내용에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건 미국의 인디언들은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특별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주거 지원을용으로 책정돼 있는 돈이 다른 데로 새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뭐 증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다 쓰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뭐 명백하면 아주 명료하죠. 그러니까 좀 누가 책임자고 잘못돼 있고 얼마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불법 사용 잘못 남용 오용됐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볼 게 지금 요런 기사인데요. 요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요게 지금 tampa 베이 타임스 그다음에 헤라드 트리뷴이라고 돼 있고요. 요게 지금 플로리다의 주에 있는 미국 그 말하자면 저 정신병원 주가 운영하는 주립 정신병원이 굉장히 과도한 예산 착감을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안에 시설이 나빠지고 직원들이 비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실제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요 제목이 Insane, Invisible, in Danger라고 돼 있고요. 이 보면 이제 기사가 쭉 나오는데 파트 1, 2, 3, 4, 5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여기 영상만 모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이력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뭐 대화에 참여하라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한 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뭐 멀티미디어 리포팅으로 된 거라서 그 제가 그 예를 하나 든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이게 지금 안 떴나?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1부인데요. 기사가 쭉 내려오다가 옆에 영상 하나 들어가 있고요. 쭉 내려오죠, 그죠? 사진도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저 주 장관이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들어가 있고 자, 이 영상은 지금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 그 잔혹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워닝 사인이 붙어 있고요. 뭐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려면 보시는데 바로 그냥 상해가 일어나는 장면이 이게 포착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있는 CCTV 영상을 그대로 확보했던 거죠, 그죠? 아까 보시다시피 요것만 영상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을 정도니까 지금 증거 자료는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멀티미디어 리포팅인데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1년 6개월간 취재했고요, 데이터 수백 건, 그 다음에 경찰 조사, 그 다음에 법원 기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각 이 개인들의 기록을 다 뒤지고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이렇게 됐다. 원래 이 두 탐파베이 타임스, 헤럴드 트리뷴이 플로리다에 있는 군소 신문인데 이 둘이 각자 이쪽을 취재를 하다가 둘이서 만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같이 보도하자고 됐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가져왔고요. 자, 아까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자, 지금 맨 마지막인데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탐사 보도가 아까 우리가 키워드로 돌아가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뭐 이렇게 밝혀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분노를 일으키고 좀 뭔가를 바꾸게 된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탐사 보도라는 게 탐사 보도가 시민의 분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사를 보고 난데 사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슨 뭐 대안이나 뭐 처방이나 이런 거는 사람을 끓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을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죠? 끓게 만들. 그럼 사람을 끓게 만드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할까? 시민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은요, 당장 이 사람들이 유권자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안절부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지금 모든 걸 조정하잖아요. 법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배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다 지시를 하면 행정부가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이 구조입니다. 행정부가 집행을 해야 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돈이나 제도나 정책을 왔다 갔다 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목적은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얘들을 바로 아무리 말해봐야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제일 좋은 중간 매개자가 이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자나 언론이 계속적으로 일반 대중을 겨냥해서 기사를 생산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사 보도가 시민을 분노케 하는 루트로 가는 길인데 요게 기자가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 시민들은 별로 분노하지 않는 사안인데 기자들이 분노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변화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여러분 약간 농담 같이 들리지만 제가 이걸 정말 예전에 일할 때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만의 리그에서 아무리 해봐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민하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매개 변인이 뭐냐면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기자가 전화로 앉아서 실태를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주죠. 현장에 가 있어야 돼. 현장에 가야 하고 현장에서 오래 체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적나라하게 철저하고 완벽하게만 보여줘도 원인 분석이나 대안 제시를 안 해도 시민들은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채널은 돌아간다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같이 연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바고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좀 진행을 더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발표 지금 박지원 교수님께서 이제 그 먼저 모두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탐사 보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논문은 지금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저하고 우리 박지원 교수님하고 여기 오늘 이 자리는 못 왔지만은 그 남재일 경북대 교수님하고 세 사람이 올해 같이 한국 언론의 탐사보도 품질 제고와 발전 방안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했고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도 이거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1월 말에 해서 좀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저도 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다행히 언론인은 참 고맙게 이걸 다 그냥 무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가면 자료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 탐사보도 하면은 바로 한 권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은 한국 탐사보도 역사가 상당히 그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탐사보도란 자체가 미국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2000년대 20세기 초반부터 꽃을 피워갖고 이제 특히 50년대 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컴퓨터 활용 보도로 가서 이제 쭉 가서 나오는데 굉장히 한국은 대충 이제 그 한 1970년대 TV에서 옛날 그 TBC, KBS에서 MBC에서 했던 기자들 중심으로 좀 했던 걸로 출발점을 보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와서 여기 계신 뭐 주요 이제 뭐 많은 신문사라든지 그다음에 중심으로 많이 했고 또 방송사에서는 PD 저널리즘에서 많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끕니다. 그러다가 97년도 IMF로 좀 위축됐다가 또 노무현 정부 때 활성화됐다가 좀 다시 또 위축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걷는데 결정적인 건 뭐 14년도에 그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에 어떤 한국 저널리즘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공정성 회복 문제가 생기고 과연 또 인터넷에 의해서 일반 기존 뉴스가 자꾸 설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저널리즘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라는 쪽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탐사 저널이 갖고 있는
탐사보도권은 순기능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있죠. 그래서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탐사 보도에 관한 책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저희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국내에서 탐사 매체 그러니까 각 언론사별로 여기 많이 다 계시지만은 그 탐사 전문 조직을 만든 건 90년대부터 만들어서 좀 꾸준히 잘해오는 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탐사 저널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그 한번 종합적인 연구를 좀 해보고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고 나름대로 이제 크게 세 파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지원 교수님이 그 하신 그 이제 국내 기사들의 어떤 내용 분석 부분과 그 다음에 50명 정도의 일반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탐사 보도를 직접 했거나 하고 있는 그 신문 방송, 뭐 인터넷 매체의 기자, 베테랑 기자 한 13분은 심층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은 그 인터뷰 부분, 저희들이 이제 결론 도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는데, 그 인터뷰는 우리 남재일 교수님이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참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꿰어 맞히기, 짜식히 발표 정도 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아주 최근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뭐 파나마 페이퍼스는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독립 매체로 있는 뉴스타파에서 김용진 대표께서 최신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쪽에 글을 좀 맡아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흔쾌해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오랜 기간의 노력의 결과고 저는 그냥 발표 정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사 저희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를 갖다가 그 수용자 평가와 그 다음에 그 인터뷰하신 기자나 PD들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탐사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위치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고 선진 기법, 즉 우리보다 탐사 보도가 앞서 나간 데가 기본적으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탐사 보도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 저널리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걸 도출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자료에서 읽으실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뭐그 오비스할 때 뭐 TV를 통해서 가장 이게 5점 척도였는데 리크루트 척도인데 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고 신문 뭐 인터넷 이렇게 본다는 게 일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 이용량을 보면은 역시 이제 정치, 사법,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경제 이러한 그 하드 뉴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그 탐사 보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약간 교육이나 역사에 조금 좀 적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탐사 보도를 만드실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냐고 했을 때 이제 이 조사들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일단 언론지능재단이나 기타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해서 통계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시 이제 정보와 그 다음에 새로운 논평, 저널리즘의 기능이 정보와 논평이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 점에서는 일단 정보 쪽을 굉장히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정보 쪽이 상당히 위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논평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 설정, 감시견 뭐 이런 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갖다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평가는 괜찮게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 평가를 했을 때 일단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걸로 좀 나오고 있고요. 심층적이다 이렇게 전문적이다 신뢰하다 이렇게 비교적 굉장히 높게 나온 반면에 다만 이제 이런 쪽에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사가 얼마만큼 그 하이를 지향하냐 로를 지향할 때 시민들이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비율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한국 저널리즘 탑저널리즘에서 그 대중성 이런 점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 얘기는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평준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것도 저희가 한 게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하는 5천 명 대상하는 수용자 인식조사 그거하고 몇 가지 한 건데 비판 일변도 그쪽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지 않지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또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탐사 보도에서 가장 이제 먼저 게 보도의 목적을 위한 취재 방법의 정당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몰래 카메라든지 뭐 녹취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요즘 수용자들이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법이 목적에 의해서 방법이 뭐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쪽에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사 전을 좀 이제 조사를 했죠. 근데 평가를 보면은 역시 그 만든 사람들은 뭐 좀 아쉬움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나 이렇게 저희들이 요약을 한 거 보면 일단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력형 집안, 정치 권력 부패 이런 것들은 이제 현안성 탐사 많은데 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자본 권력, 전문가 집단, 사회 구조, 폭력, 인권 문제.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탐사의 그 새로운 추세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자신 AR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이 갖고 오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탐사 보도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어떤 기술 변화, 사회 변화에 따른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는 부족하다. 라는 게 이제 이쪽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눈앞에 드러난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는 뭐 결국 단발성 기획 탐사에 끝이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경을 넘나드는 탐사 보도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 뭐 파나마 페이퍼스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사들이 했고 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이제 참여를 해서 했었죠.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사 기자의 직업적 소명 의식이 약하다. 이건 뭐 이따가 나중에 그 뒤에 또 다시 나오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치료 많은 효과를 기대하는 이건 여러분들 계시니까 다 공감하시겠죠. 그러니까 멀티 유스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너무나 많은 그 노동 부하가 걸리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저널리 문제가 매우 낙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몇 개 언론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그래픽 뉴스화는 시키지만은 진짜로 데이터를 발굴해서 공공 포털 같은 걸 들여서 정말로 거기서 새로운 스쿠프를 만들어내냐 그런 점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일단 평가입니다. 그리고 장애 요인을 보면은 방송 매체는 역시 정치적 통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도 계시지만 이건 뭐 저희뿐만 아니고 일반 언론 학계에서의 연구에서도 방송에서의 그 정치 권력과 방송의 그 관계성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역인데 역시 기자들도 정치적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정치 권력은 별로 안 하는데 어떤 상업성, 자본 권력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명의식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한국 언론의 속보 중심 보도 행태라든지 법적 지역 소송 부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적 지원과 소송 부담. 그러니까 탐사 보도 기자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취재 대상자들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는 그런 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저 역시도 그 소송을 걸어서 한 2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겨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위축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국내에서 탐사 보도에 관한 그 학술적 연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한 학생이 이게 서울대 이제 석사기 논문이었는데 이제 조직 내부와 미디어 관행, 조직 외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뉴스의 생산 과정을 연구할 때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를 보통 뭐 조직 그다음에 조직 내부 외부 뭐 기자로 보는데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아니고 이제 이분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아직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정치 경제 사회부 출신 기자들이 출시하는 어떤 관행 출시한다는 의미는 뭐 승진한다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뭐 간부진 낮은 인식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제 뭐 인력도 없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걸 위해서 뭐 한 달씩 빼준다, 일씩 빼준다 그것에 대해서 괜히 남들은 뭐 났다고 바빴었는데 괜히 하면 뭐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분위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데스크 현장 기자들이 실력. 그래서 뭐 생기면 일단 급한 것부터 막자.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위로 막는 식으로 가는 그런 관행들, 조직 내부. 그다음에 미디어 관행, 한국의 어떤 기자실 출입처에도 이건 뭐 항상 많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탐사 보도에 대한 공유와 정보 추측 부재. 이거는 이제 탐사 보도 기자들끼리도 이따가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뭐냐면 협력 방안 얘기. 그다음에 미디어 조직에서는 역시 미디어 외부 조직 압력. 이거는 광고와 그다음에 정치 권력의 압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우리 박재용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이러한 탐사보도의 품질 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내부 문제도 뭐 아까 얘기했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디 조직 내부 다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핵심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사 간의 협업 체계 활성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탐사 보도가 뭐냐? 아까 말씀한 분노, 누구에 대한 분노, 권력층에 대한 정치, 경제적 숨겨진 부패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 간에 과연 그 경쟁이라는 것에만 매달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세계적으로 그 협업 증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나마 페이퍼스가 그거죠. 그 파나마의 그 유령 회사 쪽에 만드는 이제 그거였는데 그것도 아마 원래 그 자료는 독일에 있는 디자이팅이 아니고 매체 이름 잠깐 죄송합니다. 독일 업체 매체가 먼저 입수를 했어요. 그 자기네 걸 하다가.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 봐도 아무리 봐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같이 모으죠. 그래서 그걸 오픈시키고 전 세계 희망 매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파나마 페이퍼스가 가능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76년 애리조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IRE 전미탐사보도협회가 75년대에 만들어지고 할 때 애리조나에 있던 탐사 전문 보도 기자가 즉 조폭과 정치인 비리를 하던 기자가 총에 맞아 숨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IRE 전미탐사보도협회를 만들었던 기자들이 그러한 폭력에 기자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미국에 있는 기자 33개 매체에서 기자들이 참여를 해서 애리조나에서는 정치인과 폭력 조직의 비리를 몇 달을 갖다가 다 해서 33회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를 보도를 낸 게 저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기자들뿐만 아니고 변호사들이 그 무료 소송 뭐 학생들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돈도 많이 그때 외부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업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뷰했던 기자들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신문 방송 논매체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맨날 할 거냐.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언론 예를 들어서 각자의 신문 방송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있다면 신문은 나름대로 컨텐츠의 힘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업하면 좀 더 탐사 보도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제안하고 있고 또 외국 언론과 국경을 넘는 탐사 보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언론사 간 한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이나 방송 같으면 외국의 매체들과 자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성희 의원님 계시지만 동아일보 같으면 아사히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매년 그 매체들이 공동으로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매년 그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더 발전시켜서 공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더 국경을 넘는 좀 더 스케일 큰 탐사 보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드 소싱 시민의 제작 참여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있죠. 왜냐하면은 그 뭐 독자 제보 많이 이제 다 받는 건데 굉장히 단발성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집단 지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정보. 그러니까 뭐 사례를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프로퍼블리카가 2002년도 이 얘기를 합니다.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그 지역의 뭐 방송들이 이렇게 그 광고, 정치 광고 한 것들을 갖다가 자료를 내는데 그거를 양식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FCC에 제각기에 암호화된 파일로 그 회계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블리카 그걸 받아서 정보공개법에서 청구해서 받았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그걸
사회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무려 한 1,000명이 그 암호를 푸는데 참여를 해서 그거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 갖고 앱을 만듭니다. 이제 이런 거죠. 집단 지성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거냐 이런 얘기. 또 매미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매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한테 공모했더니 한 몇백 명이 지원을 합니다. 방송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매미에 관한 이동 정보를 다 해서 그거 갖고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이제 그 탐사 저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잘못 썼는데 공공 탐사 저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탐사 언론 쪽에서 갈 수 있는 저널리즘의 위기 극복 시하는 공공에 있어서 공공 탐사 저널이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 협력 강화도 이건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사들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 그 비영리 독립 매체, 탐사 매체가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산업을 줄이고 하면서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간 기자들이 최근에 뉴미디어 환경 발전에 따라서 탐사 저널 쪽으로 갑니다. 이제 가는데요. 호주 같은 데서는 대학의 저널리즘 전공 대학생들이 독립 온라인 매체 데이터 기반 정치 탐사 포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점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저희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미국의 UC 버클리, 뭐 하여튼 18개 대학에 비영리 독립 탐사 보도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뭐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강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의 굉장히 협업 사례고요. 뭐 이것도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 출신들이 와세대, 와스다 크로니컬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고 영국. 그 뉴스타파 사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뉴스타파 들었는데 뉴스타파가 작년동가에 그 서울대에서 탐사 저널리즘 강좌를 위탁 경영을 해서 6명의 교수가 가서 기자진이 가서 강의를 했답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 밖에 몇 개 대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한국의 저널리즘 발전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어떤 저널리즘 교육 또 언론 쪽에서 이 데이터 쪽을 갖다가 어느 쪽에서 맡아준다면 각 언론에서의 그 컨텐츠 양산에서도 부담이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영리 독립 탐사보도 매체 설립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뉴스타파가 있죠.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환경 변화로 해서 미국 탐사 뉴스 네트워크의 회원이 불과 한 8년 만에 120개, 100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말고 국제 탐사 저널리즘 네트워크에서 150개 증가했다는데 뭐 필리핀 같은 경우가 아시아 최초의 탐사보도 협의체도 만들고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그쪽이 훨씬 더 좀 잘 나가지 않는가, 열심히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영향도 굉장히 급속에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4년 연속 비영리 독립 탐사 매체가 퓨리처상을 수상했고 16주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매체는 환경 관련해 갖고 퓨리처상을 받았는데 상 받을 때 처음으로 전 기자들이 전체로 한번 처음 모여봤다. 한 20명 됐는데 전부 떨어져서 그러니까 본부에서 몇 명이 일시키고 전부 떨어져서 보도하다가 퓨리처상 수상으로 덕분에 처음으로 한번 모여봤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영리 독립 언론이 증가하는 이유는 상업주의에서 벗어난 탐사보도를 만드는 기자들과 공공 뉴스를 원하는 시청자 니즈가 일치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미디어 기술의 발달 다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어떤 정치 경제 권력 독립에서 전문을 수 있는 분야에 특화시킨 소규모 독립원이 있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 하는데 거기도 한 3만 몇 명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쪽 미국 모델을 보면은 처음에는 두 가지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네이션을 받아서 뭐 소로스 재단 이런 쪽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는 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영세 매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뉴스 아이템을 갖다가 내가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거기다 투자를 펀딩 방식으로 엔젤 펀딩 방식으로 해갖고 좋으면 그거를
기사가 만듭니다. 예. 그런 방식들이 좀 다 있고 그래서 요 소규모 비영리 독립 탐사보트 매대 이 모델은 우리가 좀 많이 좀 지켜볼 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 저널리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및 사회기관의 지원 확대인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협회나 이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좀 어떤 법적 소송 부담을 좀 지원, 무료 변론을 해준다든지 특히 이제 기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 이 선진적인 탐사 보도 기법을 학습할 때가 적다.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할 때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언론진흥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많이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탐사 이 보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기회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나이트 재단이 거기를 많이 지원하는 매체입니다. 이런 소규모 영세 이런 매체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재단인데 그 형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그 성공한 비영리 독립기관의 평판이 매우 좋고 수익이 올라오고 사원보들이 다양화돼 있고 영역 확대됐다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특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8개를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뭐 하여튼 특징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한다. 변화를 빨리 이루려고 한다는 거. 변화를.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특화된 자기만의 독자 시장을 갖고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했지만은 정보를 개발 판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또한 그 펀딩에서 그러니까 안정성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PW가 조사한 걸 보면 2023년도가 최고인 것 같은데 미국의 172개 소규모 매체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측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목표 수용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작은 영세 매체에 대한 얘기들이지만 결국 큰 공룡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지런히 시간을 마치려고 노력했는데 자 이상으로 제 발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박재현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언론계의 금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모두의 잘못은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기사를 쓰면서 늘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악인을 골라내지 못하는데 영화의 한 대목이죠. 한 놈만 패라. 그러니까 이 악인을 골라내서 한 명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탐사본도의 어떤 그 본령에 좀 가까운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오대영 교수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미국 기자들이 탐사 보도를 하면서 취재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취재원들을 만날 때마다 기록해도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꺼리는 것 같다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9.11 테러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6주가 연장되는 될 때는 또 이 기사가 우리가 취재한 게 리크가 되지 않을까 또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스포트라이트 팀이 그 가톨릭 사대들의 성추행을 취재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미디어 내부 환경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탐사보도 팀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자들이 다른 동료 기자들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게 되죠.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우리가 탐사 보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토론에서는 제 얘기 말고 좀 더 그 현장감 있는 얘기를 해주실 분들을 얘기를 더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은요. 이민택 한겨레 신문 디지털 부문 차장, 전에 그 디스커버 팀장, 탐사보도 팀장 1년간 하셨고 최근에 이제 옮기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정명원 SBS 기획취재부 데스크.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고민을 했던 많은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자 생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기획 취재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해서 팩트 체크라는 사실은 팀이라는 팀이 하나 있고요. 탐사 보도라는 탐사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개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고민은 이 제목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사실은 탐사 보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탐사 보도 팀을 어떻게 잘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에 맞는 지상파 메인 뉴스의 탐사 보도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그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문제점은 사실은 다 봤는데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뉴스 추적이라고 분노의 저널리즘을 주로 했던 초창기 형태의 보도죠. 거기에도 좀 있었고 중간에 약간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던 현장 21이라고 연애사병 해가지고 좀 알려졌던 거기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정치 보도 가고 경제 보도 가고 식용캡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애 요소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지도부건 한 번의 탐사보도 팀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많은 인력을 넣어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유지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조직 내의 동료들의 반감입니다. 그게 참 모순적인데 당장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1년 반, 2년 한 프로젝트를 그것도 조직 내에서 좀 똘똘하다는 친구들을 둘 수가 있을까? 저쪽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대부분이 만들어졌다가 지도부가 바뀌면 사그라들고 다시 또 만들어졌다가 사그라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대로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고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동료의 눈치 주기는 하네요. 신문 얘기, 방송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한결의 신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두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겨레 이민택 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도 그렇고 사실 여기 와 계신 현장 기자들, 필드 기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바로 훅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저 이제 박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분노 지수라는 걸 꺼내서 탐사 보도물의 자격을 논해주는 게 되게 흥미롭고 여기 계신 분에게도 되게 손쉽게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체감도 높게 전달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탐사 보도를 하겠다라는 기자, 퀄리티 저널리즘을 추구하겠다 하는 기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내재적 완결성보다도 그렇게 공들여서 품들여서 만든 기사가 시민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플랫폼 탓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유통상의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에겐 그게 더 큰 고민이고 숙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 외부 조건, 유통 전략이나 플랫폼 문제는 좀 차치하고 거듭 다시 이 내재적 완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만 좀 천착하는 자리로 삼아야지 이 자리가 좀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전히 허기진 마음으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론사 간 협업 되게 유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법한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도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조차도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진짜 탐사 보도가 계속 건사되고 한국 저널에서 더 발전하려면 전략적으로 언론사가 실무적으로 협업할 게 아니라 타 매체가 쓴 어떤 단독적 가치가 부여된 기사를 온전히 그 매체가 쓴 걸로 소개만 해주는 협업, 약속이 유지돼도
한국의 탐사 보도는 계속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SBS 정선배가 어떤 기사를 단독적으로 썼을 때 한겨레가 그 기사를 한겨레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보통 우리 전문 용어, 굉장히 어려운 용어 우락가리 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전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때 어디에서 보도했는지 출처도 없고 전제는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매체에서 소스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소개하는 거죠. 팔아먹는 겁니다. 팔아먹기 바쁘죠. 그때 제목에 그냥 우리가 SBS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했다라고 코테이션을 달아서 제목에 SBS를 언급해주고 제목에 SBS 보도한 핵심 요지를 담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협업만 일단 좀 되면 탐사보도 또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어떤 보도물들이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고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지금 우리 이민택 기자 같은 경우는 내재적 완전성 또 좋은 기사를 만들어도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사 이기주의라는 게 작동이 되죠. 우리도 아침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쓴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 평가하고 타사에서 물 먹은 거는 이제 애써 축소해가지고 하는 리뷰를 다 올립니다. 그런 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가 했던 굉장히 빛나는 보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좀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뭐를 좀 장애물을 치워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이제 이야기 볼 연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죠.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어떻게 유통할 거냐. 근데 물론 뭐 그거는 뭐 한 번에 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뭐 완결성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훨씬 더 저는 뭐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유통은 또 유통업자들이 또 하면 됩니다.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은 제조업자들은 제조를 잘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여전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전달이 안 돼서 이제 유통이 고유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금 SNS 이제 뉴스를 이제 SNS를 통해서 보는 시대. 우리가 그 부분이 제일 늦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어쨌든 네이버로 이제 뉴스 소비하는 시대가 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마저도. 그럼 SNS로 유통되는 시대를 보면은 이제 SNS로 유통되는 뉴스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속성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 아는 사람한테 뉴스 한번 읽어봐라고 추천하는 뉴스가 어떨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딱 보면 그냥 킬링 타임 하기 좋고요. 한번 딱 웃기 좋은 굉장히 자극적인 거나 굉장히 좋은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는 절대로 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민폐 끼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극적인 그런 그 뉴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 만들어도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는 거 딱 하나죠. 굉장히 좋은 뉴스를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가만 놔둬도 유통이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쪽이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아까 임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재적 완결성을 높이는 쪽은 뭐 계속 더 중요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제 타사를 인용 보도해 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사안이라 기본적인 상도덕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거는 진짜 뭐 바로 잡아야 되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뭐 지속 문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직의 반감 그렇죠. 이제 이 모든 일에 특히 이제 언론사에서 뉴스룸에서 어쨌든 최대의 적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 측면에서 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적을 이렇게 제압하는 제압부터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물건 하나를 제대로 된 걸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적이 그동안에 계속 적이 계속 딴지를 걸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적이 제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회사의 탐사팀이라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나오는 제품 보니까 다 반응이 이거거든요. 야, 참 열심히 잘했다. 애를 많이 썼네. 라는 반응은 많이 받았지만 이거였구나. 이런 거네.
탐사 보도는 이런 거구나. 아, 이거면 되지. 이거면 한 달 동안 저거 해도 되지. 이 반응을 만들어내는 이게 좀 제가 조금 이상적으로 말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얘들은 그런 반응을 불러올 만하다는 거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 만한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언론사 내부의 적들도 동감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쪽으로 더 가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뭐 그 우리 박 교수님하고 상당히 뭐 비슷한 말씀을 같은데 인터넷이 갖고 온 그 혁명적 그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 뉴스 생산의 힘을 유통의 힘 쪽으로 이동시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보단 유통 쪽으로 막 가서 무조건 빨리빨리 이제 디지털 퍼스트 막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그거 다 시대 흐름이라 하겠지만 문제는 그 유통으로 가면서 그 컨텐츠가 저널리즘이 하는 것이 컨텐츠의 생산보다는 트랜스포어 쪽으로 다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완전히 이동해가면서 저널리즘이 죽었다는 쪽에 이제 저는 인상이 갑니다 느낌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고급 저널리즘과 낮은 저널리즘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있는 트랜스포만 하면 됩니다. 그 디스트리뷰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볼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로봇 저널리즘이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로봇 저널리즘 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즉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프로덕션 쪽에 다시 복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프로덕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탐사의 가장 큰 본질적인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열심히 저긴 해요. 그 인사청문, 인사 뭐 높은 이제 장관 뭐 저 하나 열심히 해갖고 낙마시킨 데까지 열심히 갔는데 그 다음에 하면 끝이에요. 그다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잘못한 거는 낙마한 걸로 다 면제된 거야? 내가 보기엔 그중 일부는 저 틈없이 범죄성도 있는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쏙 사라져 봅니다. 그러니까 즉 궁금증이 너무 많은 사회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빠르게 잊혀져 가는 사회에서 그런지 언론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A신문, B신문, C신문 각자의 특색에 있어 볼 게 있어요. 요즘은 어느 거 봐도 다 똑같고 뭐 인터넷 봐도 똑같고 근데 왜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디스트리뷰션 쪽이 혁명이 온 건 좋은데 뭔가 이제 주객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오면서 스스로를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 이 탐사 저널에게 꼭 분노하고 그다음에 뭐 세상 경천동지라고 파라 뭐 저 페이퍼 이런 거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기자로서 통상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저는 탐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몇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뭐 신문 이름은 바뀔 수도 있지만은 기자가 직접 이제 노숙자 체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좀 한겨레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쪽방청에 들어가서 한 달을 살았다든가 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사들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지금도 두 분 교수님 말씀은 동료의 눈치이건 그 다음에 생산에 비해서 유통의 과잉이건 그거를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좋은 콘텐츠, 좋은 탐사의 질이 아주 높은 좋은 고급 어떤 기사일 수밖에 없다. 이건 좋은 작품이 나와야지 그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해보면 그 좋은 탐사 기사를 봤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토론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뉴스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두 달 해서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결과물은 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그 군 사이버사도 저희가 이제 발굴해가지고 결국 김관진을 검찰에 세웠고 5.18 헬기지의 사격 진실도 지금 8월부터 계속 쫓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외국 사례들의 좋은 사례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1년 반, 2년 아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탐사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관점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과연 한국적 현실에서 현재 그럴 수 있느냐? 당장 지금 현재 10몇 명의 인원을 빼서
그 1년 반 동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는 뭐 2년 동안 어떤 것만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도국 리더십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그 용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력 사정이 되는 언론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럼 그 기자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죠. 그럼 각광을 받는 그 기자들이 계속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탐사 보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잘한 기자들이니까 쟤는 정치부 보내야지, 쟤는 사회부 캡을 보내야지, 경제 보내야지. 본인들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기 텀에, 자기가 맡은 텀에 좋은 보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는 보도국 리더십이 누구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조직 내에 내재화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뉴스타파가 아주 잘하고 있지만 뉴스타파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리가 생기면 인터넷에 올리죠. 근데 방송과 신문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메인 뉴스 시간을 메워야 하는 것이고 거기도 역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력을 결국 한정된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탐사 기자 개인에 대한 부담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돼요. 예를 들면 익명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뭐 그렇게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송이 걸렸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소송 걸린 기자만 부서 옮기고 나서 계속 그거에서 고생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거를 관리했던 책임자들이나 이런 회사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냐? 그럼 그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좋은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그거의 고민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토론을 위한 도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네, 뭐 조직 얘기는 정 선배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10명이나 투입해가지고 저희는 제가 지금 그 전에 있었던 디스커버 팀 한겨레 그러니까 탐사보도 미션을 탑재했던 디스커버 팀은 5명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창간 이래 가장 많은 수로 구성이 되었던 탐사팀이에요. 그 전에는 보통 3명이었고 2명일 때도 있고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직 문제는 아무튼 그러니까 리더십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미국 탐사보도 쪽에서는 탐사보도가 건사되기 위한 탐사보도 기자의 자질 중에 하나로 사내 소통력을 또 꼽기도 해요. 야, 우리 팀이 필요해. 좀 봐줘. 더 기다려줘. 이렇게 또 전문용어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사활이 좋은 기자들이 곳곳에 그 팀에 배치되어 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해내고 시간을 확보하고 때로 뭐 파견 더 인력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관철시키는 것도 탐사보도 팀의 중요한 이제 덕목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 문제는 어쨌건 그렇게 말씀을 정 선배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국에 탐사보도 잘하려면 중요한 건 아이템을 잘 선정하는 것이죠. 저는 탐사보도 성패의 절반은 아이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뭐 이런저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자들 각각이 갖고 있는 단독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의심과 상상의 벡터가 그 아이템 수준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탐사 보도는 이제 고발, 감춰진 뭐 부당 권력을 들춰서 고발하는 걸 탐사 보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기사들 사실 힘이 세죠. 그렇게 보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아이템 계속 발굴되지 않잖아요. 1년을 해보십시오. 1년에서 나올 거라는 보장만 있으면 왜 리더가 1년 주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심층성 탐사 보도도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서 유용하게 접근해야 될 방식의 컨텐츠 또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 교수님이 평가해 주셨던 그 탐사보도 꼭지 가운데 자원외교, MB 자원외교 31조 대부 그거 저희가 한 건데요. 사실 좀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식상함이 좀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가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걸 다시 우리가 집중 취재했을 때 새롭게 던질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템은 널려 있는 거예요. 아까 의심과 상상의 벡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원외교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더 많았었는데 기자들한테 이미 독자들 청중에게 너무 익숙한 소재를 다루기가 위험부담이 크잖아요. 새로운 사실을 그 안에서 발굴하지 못하면 이미 한 얘기를 그냥 라운드업했다고밖에 평가하지 않으니까 기존 의제를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탐사 보도는 기존 의제에도 과감히 도전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때 자원외교 운이 좋아서 80개 사업 수를 우리가 규정했고 31조라는 그러니까 자원외교 투입비를 우리가 산출해서 개량화했고 그걸 호명하면서 지금도 그 단위로 이명박 정부 때의 자원외교는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냥 식상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인식의 관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탐사보도 기자는 새로운 시각, 더 깊은 시각, 더 깊은 발품, 새로운 발품 투입해서 다른 결과물들을 꺼내고 다르게 읽히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방식도 아이템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거든요.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리더십 관련해서는 다시 보스턴 글로브즘의 스포트라이트 팀 영화를 하자면 그 새로 온 보스턴 글로브에 처음 왔던 에디터가 그 기존에 있는 기자들과의 아무런 커넥션과 그 소위 말해서 안면 받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조직을 너무 잘 안다면 아 선배 여기에 사람도 없고 우리 이거 할 인력이 없습니다 하면은 시작도 감히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끊고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정말 공감하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템 선정은 하늘 아래 새로운 뉴스는 없다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것도 새로 한번 가로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뜯어보면은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교수님? 오 교수님 이번에는 오 교수님 말씀. 그 아까 조직 얘기를 하셨는데요. IT 조직 얘기에서 저도 굉장히 충분히 뭐 두 분 말씀하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티 유스를 해야 되는 그 심정.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그 한국 언론사의 그 탐사 보도 조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도 인터뷰 조사를 해서 여기 실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리더, 아까 리더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국장의 의지가 어떻게 따라 달라지냐, 그때 그 매체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에 따라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그지? 어느 일정한 뭔가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을 갖고 목표 방향성을 갖고 그러니까 유지되니까 서스테이너블하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고 쭉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들이 상당 부분 뭐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단 언론이 어렵고 그 다음에 할 건 너무 많은데 기자 수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투자할 여력도 없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 잘한다고 해서 크게 빚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매체들은 이 탐사나 이쪽을 자꾸 줄이고 오히려 저명하고 브랜드가 있고 영향력 있는 매체들은 거꾸로 그쪽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세계적인 대충의 유대 추세고 연구 결과입니다. 즉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아사히 마이니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그쪽 분야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언론이라고 다 똑같은 언론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트 언론이라고 한다 학계에서도 보통.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매체 간 의제 설정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한 매체가 의제를 형성해 가면 다른 매체들이 따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매체 간 의제 설정을 하고 그 의제를 주도해 가는 매체를 엘리트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 매체는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인데 그 내치에서는 뉴욕 타임즈, 외치 포린 폴리시 쪽에서는 워싱턴 포스트하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훨씬 더 뉴욕 타임즈가 크고 세고 이번 이걸 연구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는 그 배경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의제를 설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제를 설정 어떻게 했냐? 탐사 보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마 비리할 때 전국적 경마 비리 해갖고 그걸 한번 계속해서 몇 달 뉴욕 타임즈가 쓰면 완전히 제도가 바뀝니다. 그 주에 경마장이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내 언론들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각자 각 매체마다 큰 건들을 하나 하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때 비로소 또 그 매체가 커지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사보도의 힘이고 그것이 저널리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직 문제는 한 매체뿐만 아니라 언론의 장래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여기 또 그 다 맞는 저 현장의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거 뭐 저희들 세미나 한 번에 한국이 탐사 보다가 완전 히 중흥할 거다 이렇게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장벽이 그렇게 이제 그 반면에 또 장벽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야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라는 걸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장벽은 장벽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인력이죠. 인력인데 좀 당장 우리가 인력을 두세 배로 늘릴 수도 없고 내가 볼 때 두세 배로 늘린다고 해서 탐사보고 되려는 보장도 없어요. 예, 그럼 사람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또 보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방송은 좀 다르겠지만 신문은 거의 매일이 기획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획을 아까 봤지만 이제 가성비가 낮은 기획이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큰 매체가 우리보다 인력이 한 3배 정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가성비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굉장히 소모적으로 낭비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그런 데서 기자들의 피로도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쨌든 그런 이제 인력 운용인데 이 운용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볼 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연관된 게 이제 인식 전환이죠. 아까 그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기사의 주제 감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런 주제로 달라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기백에다 몰아넣고 나와 보니 아무도 안 읽고 이거를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사의 주제를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안에서 주제는 이거구나. 타겟이 여기네. 되든 안 되든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리더십 문제고 한데 제가 느끼고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기자를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탐사 보도는 전부 다 확신범들입니다. 예. 이 확신범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도 그렇고요. 탐사팀을 운영하는 매체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일반 취재팀을 다 없애고 탐사팀만 운영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신문사가 과거에는 다 일반 팀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미래는 없다. 미래가 딱 있는 거 하나가 탐사팀이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탐사 보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데 대한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을 사주가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사주가 아닐 경우에 그럼 누가 할 거냐? 사주가 안 하고 보도국장이 안 하고 부장이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건가요? 현장에 있는 기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확신을 갖고서 계속 아까 지금 사내 소통 역량이 나왔다시피 부장이 안 하면 기자가 떠들어야 되고요. 국장이 안 하면 부장이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볼 때는 이 전통이 좀 더 뿌리를 내리고 또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지 않을까. 지금 다 주변에 전부 다 장애물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애물들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뭔가를 한번 그런 돌파구로 찾아보자는 자리가 아마 이런 그 자리 아닐까 싶어서 제가 뭐 말씀드린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과를 높인 거는 탐사 저널리즘의 결과라고.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분수령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보거든요. 탐사 저널리즘이 아주 그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해서 미국 언론의 힘을 보여줬고, 일본에서도 탐사 저널리즘 좀 하다가 아주 그 저 성과를 높인 거는 그 다나카 가쿠에이 분계슈가 문예춘추가 보도했던 다치바나가 했던 그거를 아주 분수령으로 딱 거기서 또 꽃이 피기 시작한 걸로 봅니다. 그걸 하나에서 그 힘세던 다나카 가쿠에이를 갖다 물러나게 한 거 하나로서 언론에 그때 분계춘추에서 잡지거든요. 다치바나 하나 해놓고 다치바나 물론 아까 지금 조직의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다치바나한테 무려 10명인가의 그 저기를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10명이 붙어갖고 자를 다 뒤지고 해갖고 몇 달을 숨어서 작업을 해서 그리고 터트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경고하던 청성 같은 각고회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라서 일본 언론의 탐사 보도 힘이 있다는 걸 세계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 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언론의 힘을 올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참 탐사 보도가 지금 언론의 지형이나 현상에서는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옆에서 경험한 거기도 한데 탐사 보도는 이제 취재원이 없잖아요. 출입처가 없고 또 정보도 이제 정부의 사이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캐다가 사실 물건이 하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국장은 내일 당장 그걸 쓰고 싶어요. 그거를 익혀서 한 게 못하고 일단은 그게 단독이고 특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따로 그 쓰고 싶은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탐사 보도가 우리 한국 지형에서는 그 아까 말한 사주의 의지나 편집장의 또 어떤 의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 지형 자체가 우리 속보 경쟁을 하는 이론에서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오늘 플로어에도 이제 많이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기자들이 오셨고 또 대부분은 뭐 사건팀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나온 주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도 좋고 또 패널이나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들에게 또 물어볼 말 이런 거 오늘은 지금부터는 좀 플로어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말씀. 저는 서울신문에서 일한 유대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토론하고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선배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들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고 저희도 비슷한 부분을 많이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말씀하셨던 그 고민들, 그 임 선배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 대한 부분, 그 예전에 기고하신 걸 봤었는데 미군 기지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저도 굉장히 웰메이드한 기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통이 잘 안 돼서 속상하셨던 기억이 있으셨다고 얘기한 걸 봤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좀 연구를 하셔서 유통에 대한 해법 나름대로 좀 찾으신 게 있으신지, 그다음에 정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탐사 보도가 가능한 보도의 타입을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유 기자님 성함은 들었었는데 그 유통에 대한 대안 저희가 찾아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써봤고 효력을 좀 본 다음에 근데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디스커버 팀 있다가 이제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비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디지털 부문으로 자원해서 옮겼는데 여기 계신 그나마 필드 기자,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기자들에게 그나마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콘텐츠는 여전히 강할 때 그 자체가 유통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채용비 포함한 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이라는 제목의 이제 탐사 보도물을 내놓을 때 처음에 국장께서 디지털 전략이 뭐야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당연히 물으셔야죠. 저희는 답해야 됐고요. 그때 이 강력한 사실들 그 자체가 저희의 디지털 유통 전략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게 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강원랜드 처음 제가 기획안 썼을 때 기획안 모두에 담았던, 그러니까 윗부분에 담았던 표현은 무소이풀처럼 스트로 간다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스트에 담을 수 있는 그 발굴한 그 팩트가 강하면 전 다른 전략은 그게 네이버 전략, 다음 전략, SNS 전략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전달이 돼요. 하지만
강원랜드 공공기관 채용비 기사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건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중의 대중의 시민의 분노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정부 관계자가 직접 시민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행정부에서 또 분노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두루 레스판스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한미군 기지 10년 동안 지체된 것도 저희 의제화해서 오랫동안 취재해가지고 보도했는데 잘 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게. 군 문제는 취재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유통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 당도한 지점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 언론사가 상대 언론에 단독적 가치가 부과된 기사는 온전히 존중해서 그걸 제목에 달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그게 유통 전략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게 포털에 어떻게 노출이 되든 이 기사는 저쪽에 쓴 것이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현실은 되려 가장 먼저 쓴 기사가 가장 밑에 앉아 있거나 심지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 관계자가 사실로 확인해 주면 통신사 기사가 도배를 해요. 그리고 최초로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알린 그 매체는 과실이랄까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강원랜드는 워낙 이제 많이 회자가 되었으니까 한겨레가 썼구나라고 알아주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지만 초반에 강원랜드 심각하대. 근데 누가 썼어? 관심 없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콘텐츠 자체가 우리에게는 강한 유통 수단이면서 수단이라는 얘기 저도 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중간히 또는 여전히 잘 만들었는데 잘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사에 대한 유통 전략은 일단 각 단위에서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제발 아까 그 제안드린 그 하나만 일단 좀 지켜주면 그게 언론사의 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입니까? 아까 상도위라고도 말씀을 해주는데 응당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잘 안 지켜지니까 그것부터 좀 지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 일단 저희 부서 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이민택 기자 꼭 쓰도록 이름은 하겠습니다. 빼도 되고요. 일단 영업 비밀이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약간의 방법은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 때문에 약간 말씀을 아까 그렇게 드렸지만 결국은 좋은 보도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 분량에 대한 게 결국 조직 내에서 좀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팀 안에 여러 개가 돌아갑니다. 하나는 이건 딱 봐도 한 몇 개월은 걸릴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만약에 저희한테 이제 10명의 인력이 있는데 10명을 전부 다 6개월 걸리는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 4명만 넣고 나머지 둘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쟤네들 일한다 라는 것을 조직 내에 보여줄 수 있는, 또는 조직 내에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 쪽이 한국적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얻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이 지난번 인사가 있었는데 저희 팀에 사람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버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계속 유지가 돼서 결국은 그 아웃풋이 고정적으로 나와야 선량한 의식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 그 피곤함 때문에 저 팀에 대해서 질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게 좀 오래 굴러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오래 굴러가면 후배들도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다행인 것은 이번에 보니까 탐사보도에 대한 열망들이 좀 많더라고요, 후배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너무 생생한 경험담이라 많이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요. 그래서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플로어에서. 네. 네, 그 노미신문사 이문수 기자라고 하고요.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박지원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그 대안이 없는 그런 탐사 보도 기사가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반면에 오대현 교수님께서 자료로 주셨던 그 한국 탐사보도 부정 품질 평가에서 그 대책 제시 없이 비판 일변도이다라는 이런 비판이 그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을 받았던 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 글을 쓰거나 논술을 쓸 때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 글에 대안이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저희도 그러니까 꼭 글을 쓰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두 분 이렇게 현직에 계시는 두 분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의견은 교수님들이 상충했는데 왜 저희들에게 제가 복합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좀 제가 했습니다. 이해한 걸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 네. 포함해서 마음 그래. 말씀해 주세요. 한 분씩 다. 저 먼저 그 아마 제가 이제 그 대안 얘기를 우리 좀 많이 했는데 아마 좀 이따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탐사 저널리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 속에 대안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병폐 중 하나가 병폐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끔 그 느낄 때가 있는데요. 가끔 뭐 하여튼 무조건 뭘 제시해부터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아마 그렇게 이해를 우린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문조사 저기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건 이제 품질 조사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 같다는 거고 이제 또 보완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뉴스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어디가 갈 건가? 과연 한 30년 전 뉴스 하나에 울고 웃고 사람들이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키피디아가 왔으면 나는 이제 위키뉴스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 아마 내가 뭐 하나 던져놓고 야 이게 올려봐라 그러면 아마 누가 가서 자기 갖고 있는 정보 막 올리면 그게 위키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가 한번 그 위키뉴스 한번 사이트를 열어볼까? 그러면 어느 사건 강원랜드 사건 하다 그러면 강원랜드 사건의 익명으로 막 요새 대나무 숲 같이 막 하라면 그게 뉴스 아닙니까? 과연 정말 뉴스의 그 케이오스 시대에 살 때 과연 저널리즘이 뭐지? 라는 심각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이 탐사 보도고 탐사 보도는 AI 시대에 기자들도 AI 시대에 가장 타격받는 직업이 하나 나오고 있죠. 그런데 AI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탐사 보도가 아니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탐사 보도만큼은 AI가 따라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널리즘 미래는 탐사 보도가 있고 그리고 탐사 보도에 아까 내가 자꾸 이걸 들었던 게 그 마지막 이게 꼭 거창한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정보공개법에 관한 것도 썼는데 어느 기자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걸 배우고 와서 1년에 1000건인가 탐사 보도했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3건꼴로. 네. 하여튼 그래서 특정도 많이 했다 해서 하여튼 그 상도 받고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탐사 지금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아까 조직 차원의 어려움 다 이해하고요. 충분히. 근데 그걸 이제 떠나서 자기 기자로서의 뉴스를 컨텐츠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툴이 되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기능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오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미국 데이터를 보면 미국도 대안을 제시한 기사가 30% 있었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미국도 많이 제시하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 미국이 탐사를 대안을 제시가 아니죠. 대안을 보여주는 알도록 감지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문제점을 들춰내는 식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스스로 알게 어떻게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대안 제시지 우리가 하고 있듯이 그죠 노인복지 그러면 핀란드 한번 보여줄까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가성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게 그 말하자면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낭비되고 소모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아마 여기 있는 중간 관리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한테 지시를 할 때 야 전문가 코멘트 꼭 붙여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대안적 평가적 의견들인데 우리가 그게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걸 지시하는 데스크조차도 알아요. 그거를. 하지만 우리가 시킨다는 거 시키는 게 뭡니까? 다 낭비입니다. 그게 기자 안 그래도 피곤하고 시간 없는데 그 전문가 찾아내야 되죠. 제가 다 해봤어요 그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가성비를 줄여서 그죠? 정확한 공격 목표를 향해서 타겟을 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쁘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뭐 아주 과도하게 대안에 좀 강박관념이 있다.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도록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죠? 그게 미국 기사에 좀 비밀처럼 좀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널 얘기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대안을 미리 제시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의제나 그 주사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설도 마찬가지고 얘기할 때 이거 대안도 없잖아 그러면 그 아이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것도 기자나 이런 언론에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의제 선택의 어떤 방향을 축소하는 그런 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좀 많이 깨우쳤습니다. 대안 말고 우리는 그야말로 주기만 하고 대안은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부한테 넘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탐사 보도랑 심층 기획을 각각 기준으로 구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전히 현장에서는 대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수 찾고 뭐 누구 찾고 단고를 이제 선정해 놓으면 됐긴 하겠죠. 근데 심층 기획에서는 각곡지간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심층 기획은 각곡지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안이 여전히 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탐사 보도에서는 대안이 절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 쪽인데 가령 2009년에 그 위장취업 해가지고 노동 OTA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뭐 최저임금 주는 일터 각 서로 다른 분야 4곳을 정해가지고 한 달씩 일을 해서 6개월에 걸쳐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기획을 시작할 때 대안을 제시하지 말자. 실태만 온전히 우리의 펜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언어로 전달해 줄 때 그 자체가 저는 첫 번째 대안 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들이 몰랐던 실태를 우리가 발품 팔아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알려줬지 않습니까? 대안의 근거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무적으로 실체적인 대안들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층 기획에서는 좀 다른 것 같고 향후 탐사 퀄리티 저널리즘 그러니까 열정 있고 성실히 일하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자발적으로 와주신 뭐 이런 동료 기자들 사실 착취하면서 한국 미디어는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착취를 당분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서로 위로하고 네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같은 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대안을 찾지 않는 분이 많아주셔야 저희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분노의 저널리즘 뉴스 추적을 할 때 그 마지막에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안이는 뭐냐? 대안이를 등장시켜야 되는데 대안이를 찾자. 어느 나라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상을 주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심사평을 하시면서 실태는 좋았으나 대안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참 많으셔서 시청자 위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느냐 하는데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힘이 났고요. 대안 없이 비판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제를 딱 봤을 때 가슴 떨리는 그게 아마 탐사 보도인 것 같아요. 기자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기획회의를 할 때 딱 듣는 순간 뒷골을 잡으면서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을 정말 치밀한 취재를 통해서 그 익명 보도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탐사 보도를 이끌어온 두 분의 그 기자로부터 저도 많은 것을 배운 자리였습니다. 안팎의 언론계 사정이 어렵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 외부에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은 이 자리에서 그 진실, 남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 남들이 모르지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 또 분노 여기서 기반한 것에서 우리 저널리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확인하셨을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